정치 검찰은 사라져야 한다던 문 대통령 연급처럼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대거 밀려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건데요. 앞서 조응천 의원은 검찰에 아직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우병우 라인은 다 제거된 걸까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합니다.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대낮에 멀쩡하게 활보하는 것을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는 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고, 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행보하는 것도 제재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처럼 한번 논평을 할게요. 조선일보에서조차 우병우 전 수석이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닌데요. 네. 죄가 있는 것으로 해서 혐의가 지금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약간 놀리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뒤에서 좋아하고 계셨었어요. 조선일보가 싫어요? 좋다 싫다라기보다는 책임져야 될 게 많은 신문이죠.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에 대해서 무슨 논평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안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9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대현 기자님, 네. 좀 조롱하듯이 질문한 거 급 사과드리고요. 괜찮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과까지 하시니까 좀 어색합니다. 예, 네. 올가을에 사과 많이 드세요? 정봉주 의원님이 휴가를 다녀오시더니 많이 좀 점잖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사과까지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카프리를 드시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재 개그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카프리로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죠. 칼을 마음대로 타면서 카프리. 그렇습니까? 카프리. 네. 자, 검사 인사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병우 라인을 쳐내고 정치검찰을 쳐내는 그러한 인사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지검장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대부분 다 한직으로 물려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된 조은석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네. 사실 좌천돼서 한직에 물러나 있다가 다시 이 정권 들어와서 명예를 회복했다고나 할까요? 네, 이런 인사였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인사는 23기인 이영주 춘천지검장,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지검장에 오른 케이스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검사장급 자리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정부 기조에 맞게끔 49명이었던 검사장 자리를 44명으로 줄인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줄인 자리는 대전 고검 차장과 법무부의 국실장 자리 2석, 그리고 중앙지검 1차장은 지난번에 지검장에서 차장급으로 한 단계 내렸죠. 그래서 5석이 지금 줄어든 걸로 돼 있고요. 역시나 이번 지검장 인사는 예상과는 달리 파격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 당시 굉장히 법조계를, 검찰을 파격적으로 좀 개혁할 것이라고 하는, 인사개혁할 것이라고 했던 예상과는 달리 조금 좀 안정적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총평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검사, 이제 물론 많이 후배인데 30기가 좀 넘어 30대 이제 초반대 기수, 제가 아는 후배 검사가 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걸 보고 옷 벗고 변호사 기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있어야겠다. 살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봤더니 또 이런 일도 있구나. 제가 넌 그냥 못 벗어라. 왜냐면 막 이렇게 아주 유능한 노력하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빨리 벗어라. 그런데 어쨌든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윤석열 중앙지검장 사건으로 하다 보면 결국 열심히 착하게 하다 보면 승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많이 좀 좋아졌다 그래요. 예, 저는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죠. 두 가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김기춘 비서실장, 왕 실장이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물론 그 실형 3년이 그분의 족적에 비하여 좀 그분의 족적을 더 기렸어야 되는데 덜 기린 형량이죠. 예. 네. 사실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절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 기간을 김기춘 실장이 여러 가지 악행을 하신 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에 비하면 유신헌법의 그 초안작성자. 예, 그리고 뭐 수많은 간첩 사건의 기획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3년형을 선고받는 거를 전 국민이 지켜보시면서 야, 법꾸라지도 결국은 잡히는 촘촘한 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 점은 저희도 되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예. 어떠한 경우에도 김기춘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김기춘 불패 신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검찰 조직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번에 되신 분은 뭐 이분도 완전한 인격은 아니겠죠. 그런데 세월호 때 예. 해경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예.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밑보여서 좌천당한 분입니다. 그렇죠. 법무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분은 그 현장 네. 광주지검 그다음 후배 검사들의 뜻을 받아서 네.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버티다가 충주지검장으로 밀렸죠.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예. 또 자천이 돼서 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제 곧 나가라 이런 자리인 거죠. 그렇게 자천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촛불혁명의 정신이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는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게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그렇죠. 없습니다. 사고는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그 얘기가 사고도 사고지만 이 대사건이지만 참사지만 그 참사를 이후에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더 실망했고 예. 단 한 명도 책임 안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조은석 이분이 고검장으로 발탁되면서 이게 뭔가 이루어지나? 네, 이런 기대가 일고 있고 검찰 사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그다음에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김기동 이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절에서부터 BBK 수사팀의 부단장으로 그때부터 9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조은석 검사가 있던 자리로. 그죠? 맞바꿨네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그 검찰 인사에서 또 좀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5개 T 제가 보기에는 5개 T보다는 좀 T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5개 TT. 예, 5개 하여튼 좀 약간 돌덩이 살짝 돌덩이 그게 바로 김기동의 부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김기동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좌천성으로 보이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 이번에 그 검사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바로 직전에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자리가 약간 쉬는 자리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법무연수원의 부원장 자리가. 예. 가는데 의자만 있고 책상이 없는 자리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갔는데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무일 이 검찰총장하고의 둘의 관계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주 끈끈하다. 그러니까 문무일 지금 검찰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 검사가 김기동 부원장이다. 그래요? 라고 하는 점. 어허. 조금 전에 이제 수사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기동 부원장이 지금 관계한 게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산비리 합수단 예. 단장도 했거든요. 그렇죠. 2014년 11월서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이른바 덥수부 논란을 부린. 아하. 예, 논란이 벌어진 바로 그 당사자였고 예. BBK 사건에서 그걸 사건을 덮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예. 자, 그런데 저한테도 전갈이 왔어요. 저는 아닙니다. 예, 어찌 됐건 그런데 예. 그런 의혹의 주인공.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예. 살짝 좀 비껴놓은, 그러니까 수사 라인에서 살짝 비껴 있는 자리에 지금 보내긴 했으나
일종의 신복 관계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아, 그런데 예. 어제 인사 나고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청와대, 그다음 검찰, 요로에 또 저와 이게 막역 지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하여튼 빨대가 아니라 스트로. 그런데 이번에 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청와대 작품이다. 이런 설이 또 많아요. 그 판단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청와대 의중이 많이 반영된 건 맞다. 네. 그런데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대2. 문무일 총장도 안 하지 않았다. 그렇죠. 문무일 총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뭐 고려대 후배들이 조금 더 이번에 고려대 출신들이 좀 약진을 했나요? 예.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하. 또 뭐 호남 출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문무일 총장 이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인사 중에서도 가장 제 눈에 확 들어온 대목은 김기동의 생환이다. 예, 그것이 좀 게림직하다, 심지어. 게림직하다. 예, 그런 느낌까지 좀 듭니다. 왜냐면 김기동 지난번 그 1차 그 파격 그 인사 때 그런 소문도 돌았잖아요. 김기동이 해강고등학교 조국 한 해 후배이므로. 그렇죠. 예. 이 유탄을 피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있었거든요.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후배로 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가 너무 우리가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닐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굉장히 아끼는. 예, 이번에 그 취임식 할 때 몇 안부른 네. 검사들 중에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김기동이.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앞으로 이 적폐 청산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예. 만약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조금 우리 이정훈 평론가가 아주 냉정하고 정보통이고 잘하시는데 오늘 조금 간 것 같죠? 그래서 질문을 그만할까요, 이제? 그래서 저분한테? 네. 질문을 그만해요? 그래서 예. 저는요. 이제 사법연수원 그 부원장이 예. 이제 조은석 그 검사가 그곳에 있다가 이제 예. 서울 고검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 좀 의미 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그렇게 영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리는 그동안 아니었거든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대체로 옷을 벗었죠. 예, 옷을 벗어서 한때 우병우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눈 안 치운다고 쫓겨나고.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언론 보도에서 김기동 그 부원장의 경우는 조국 수석과 뭐 고등학교 뭐 선후배 간이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제가 아는 조국 수석이요. 되게 이런 면에서 냉정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어제 이제 여쭸더니 이래요. 누가 김기동 이 검사장을 조국에게 만약 부탁을 했다라고 했다면 조국은 더 좌천을 시켰을 것이다. 예, 그럴 정도로 그 결벽증 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인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영주 춘천지검장하고 의정부 지검장이 여성지검장인데 이 두 분이 다 고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무일 이 총장이 고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대가 왜 이렇게 약진하냐? 이건 역시 우병우 사단이 서울대 84학번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84학번 그룹이 대체로 우병우 인맥으로 엮여 있고 그 전후 기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병우 사단이 이제 물러나면서 역시 그 자리를 고대 법대 인맥이 채울 수밖에 없는가? 지금 우리 검찰 구조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 얘기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지금 물러난 우병우 사단은 고위직이고 정말 검찰 내에 의미 있는 자리에 우병우 사단이 10명 정도 더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병우 사단 10명이 어디에서 뭐를 할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려면 명단을 좀 얘기를 하지. 그분은 무슨 그 술래잡기처럼 얘기를 해요, 늘. 한번 전화해서 명단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더 안 받아요. 제 전화번호로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 한번 해갖고 진짜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정치를 좀 이제 노출해갖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이런 분들을 조응천 그분이 의원이 이분들 우병우 라인인데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본인들 우병우 라인 아니면 나 명예훼손을 고소해라. 영화 같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멋지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라고 했던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전혀 명예훼손 아니거든요. 한때는 영광이죠. 그렇죠.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동열 3차장, 중앙지검 3차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열어줬던 23기 동기 아니에요? 네. 예. 이분도 좌천됐나요? 뭐 글쎄요. 좌천성이라고 봐야 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애매하죠. 법무연수원 네. 기획부장 수사 거리가 먼 건데 수사 이건 좌천이라 일선에서 볼 수 없는 거 살짝 아니에요? 밀려나긴 했으나 예.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여전히 승진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예. 괜찮은 자리.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수사 일선에서 이렇게 약간 벗어난 건 맞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서바이벌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더 방점을 좀 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깨알 같은 영어 실력.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김기동 저 부원장 얘기도 제가 한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 얘기까지 결합시켜서 얘기한다면. 예. 박영선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이미 12명 명단을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명 정도 남은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3명 남은 사람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키맨들이 지금 이제 남은 격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병우 라인의 그 아랫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예. 여전히 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검찰개혁에 약간 좀 반발을 한다든지 또는 사실은 저는 검찰개혁 그 다음이 더 전 문제라고 보는데 검찰개혁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적폐청산 관련한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과연 순탄하게 지금 갈까? 예. 그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까지 포함해서. 재수사가 재수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네. 유상범 차장. 네. 차장검사. 옷을 벗었는데요. 윤갑근 전 고검장 등 모두 떠날 때 유상범 검사는 그때 안 떠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날 때 이미 한번 좌천 물을 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갔을 때는 기대를 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지난번 인사가 있었을 때 유상범 검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제가 뭐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검 혹은 고검의 차장 정도 갔다고 하면 예. 아마도 좀 본인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그게 한 2달 전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6월이었으니까요. 지난 6월이요? 예. 유상범 검사장님은 사실은 동생이 더 유명하죠. 영화배우 유호성 씨인데요. 조효수 습격사건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그 유행어를 남겼던. 근데 이제 이 유호성과 유상범 관계하면 제가 한 1박 2일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유상범 검사장은 어쨌든 그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이제 승승장구했었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였고 그리고 또 정윤의 문건 사건을 수사할 때 문건의 본질을 수사하지 않고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거대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어떤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상범 고검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하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중앙지검에서 3차장은 문건 유출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사를 해라라고 딱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또 다른 팀에서는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수사해라. 그 수사한 팀에서 국정농단 아닙니다 하고 이쪽 문건 유출 쪽만 문건 유출됐습니다라고 하고 자기는 미션 받은 대로 했는데 왜 나더러 이런 멍해를 씌우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 뭐 본인의 판단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재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문건 유출 본질에 포인트를 주지 않았던 그 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격가지에 집중했던 이 팀 또한 사실은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측면은 거기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뭐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인사가 됐는데 문제는 그 청와대 문건,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문재인 정부니까 문건인가요? 네. 급 당황.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에 보면 삼성에 대해서 삼성 승계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리고 이 영상
부장검사는 법정에 나와서 지시다. 그리고 충분히 활용됐고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작품이라고 봐야죠, 사실. 그때 비서관이었었는데 비서관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얘기까지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영상 부장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있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윤회 문건부터 다시 수사해라. 이런 의중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은 어디서 왔냐? 국민들께서 촛불 드시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다. 네. 그런 거고. 그러네요. 진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대통령, 국민 시대를 여는 거에 충실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 김기동, 유상범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옵니다만 유상범 검사가 정윤회 문건 수사를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도 사실은 우병우 비서관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준 아이디어죠. 거죠. 네. 가이드라인 다 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의 법꾸라지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우병우 전 수석도 이번 캐비넷 문건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편하게 활개치고 다닐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근무는 안 하셨었죠? 네. 거기 그 여민관, 그때 위민관이었던 여민관 들어가 보셨나요? 네. 들어가 보셨나요? 네. 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어진 요 TBS 사옥이나 무슨 요즘 대기업의 이런 건물 같지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나오는 그 경찰서, 뭐 형사과의 그런 장면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낡았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있고 낡은 방이 쭉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대국민 보고 때 가보니까요. 예. 청와대 영빈관이 지난 9년 동안 수리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냥 2002년 이후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2007년 낡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워낙 이 건물들이 큼직큼직해서 손 한 번 대면 대공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낡았더라고요. 예, 여민관인데 여민 2관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민정이. 네. 그러니까 민정과 사정이 칸막이를 하고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정리하다가 이게 나온 건데 청와대 창고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럴 것 앞으로도 같습니다. 어떤 서류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서울시청에서 옛날에 일제시대의 문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는 우병우 수석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그러니까 국민 눈에는 그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수석들, 뭐 비서관만 보이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근무하고 부처에서 파견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각자 캐비넷 주거든요. 그 캐비넷에 문건을 넣고 그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서. 예. 이종훈 평론가님, 이용호 비서관이 문건을 파쇄해갖고 1년인가 2년인가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모 행정관도 그렇게 그 받았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부처에서 파견된 아주 공무원들이거든요. A급들이죠. A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문서에 대한 중요성, 이른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문서를 파쇄 지시를 받았으면 몇 월 며칠 날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한 기록까지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 공무원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영상 그분은 검찰에서는 실수로 보지만 그거는 문서를 남겨놨던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파쇄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알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익명의 의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명으로 남기게 되면 이게 지시 불이행이 되고 또 공직자가 문서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거 이거 역시 처벌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남겨놓은지 모르게 애매한 상태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 근데 잡힐 문서 아니에요? 많은 게? 예. 잡힐 문서의 경우에 그래서 이걸 근데 밝혀야 될지 안 밝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약간 좀 추정은 되죠. 그분이 약간 의도적으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법원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와서 증언을 할 때 검찰에서 불렀을 때 이영상 이 부장검사가 지금 대검에 가 있는데요. 그냥 내 생각을 적어놓은 거다. 이럴까봐 무척 고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처음
단계에서 우병우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시를 했고 예.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컨펌까지 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그리고 그게 문건이-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예, 근데 그 문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삼성 관련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른바 삼성을 엮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초기에 나온 설계 문건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이모 네. 전 청와대 행정가 왜 이모 이름은 다 나왔는데 이모는 뭐 씨예요? 누가 저렇게 영혼 없는 그래프를 만들까? 네? 그냥 고정하시고 읽으시면. 네, 조금 전에 신경 다 고정 공개하셨잖아요. MC에 원래 고정. 예. 한번 저 읽어봐 주시죠. 민정비서관실 구성원들이 회의하며 작성. 우전 수석에게 중간 보고하고 피드백 받아 다듬었다. 자, 여러 차례 했다는 거거든요. 최종 완성 문건도 우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자, 그 요구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설계도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체에 해당하는 설계도를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때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한 게 누구냐? 예. 안종범 수석인 거죠. 그러니까 실행은 이게 결국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민정수석이 그것까지 하면 좀 이게 사실은 월권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설계도를 왜 민정비서관이 만들었냐는 거예요. 경제수석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일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뭐 정책 수석이라든가 이런 쪽 또는 뭐 경제 관련한 수석 쪽에 지시를 내려서 자, 이 경영권 승계 관련한 내용을 좀 알아보세요 하면 그쪽 수석실에서 저 요즘 삼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정보 좀 수집해 주세요. 예. 하면 정보 문건 정도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 게 민정비서관의 역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삼성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어허. 어떤 카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거의 대안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 만든 문건.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설계도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서 상당한 월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 거의 공범 수준 아니냐는 이야. 거죠. 근데 우병우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스스로 알아서 쓸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물론 민정수석이 누구였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좀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 위에는 누가 있죠? 김기춘, 김기춘. 그 위에는 누가 있죠? 박근혜.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 몰랐었네. 분위기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김영한 그 민정수석은 약간 좀 왕따 당해 있었고 예. 실제로 김기춘 실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하거나 대통령이 직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왕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1월 정윤회 문건 이후에 왕따 됐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민정비서관으로 간 때부터 그러니까 그랬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문건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 예. 아니면 최순실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를 야.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아주 깊숙이 알겠습니다. 경영권에 개입하는 문건을 그거는 시시콜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최순실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최순실의 요구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 야, 그건 제가 여기 취재를 잘하는 김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예. 김 기자님 현장에서 나오시죠. 지금 최순실 취재하고 있나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저 비약은 아닌 것 같죠? 뭐 보는 방향에 따라서 예. 일종의 이제 확증에 가까운 그 방향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비약이 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글쎄요. 닭이요. 삐약. 네. 비약이 크면 닭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닭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 가신 분이. 네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가 그 청와대에 입성한 게 5월 10일이었죠. 그렇죠. 문건을 최초에 발견한 게 7월 3일이었습니다. 7월 3일 뭐 6월 28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그 캐비넷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 발견된 문서를 분석하고 7월 13일 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죠. 예. 네, 공개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17일, 20일 다시 추가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공개 브리핑을 합니다. 개요만 얘기했죠. 개요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유의미하다. 국정농단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로 판단된다. 근데 이 문건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봤기 때문에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9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박수현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또 뭐 하여튼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건을 이를테면 전 정권에서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문건을 폐기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뭐가 좀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퀘스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아마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병우로 질문했는데 살짝 피해가시네요. 아주 조심스럽게 원래 조선일보스러워요. 네. 조선일보가 아주 조심스럽게 기사 쓰죠. 네. 그런데 사실은 핵심을 찔러요. 그럼요. 그럼 잘하는 기자예요. 예.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요, 에이스예요. 아주 조선일보에서. 에이스 과자를 좋아하시나?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상한 농담하지 마시고요. 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저렇게 이종훈 평론가가 분석하듯이 하면 검찰에서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왜냐면 검찰도 좀 무척 신중합니다. 왜냐면 2번이나 구속영장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게요. 피해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피해갈 시간을 충분히 주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은 좀 틀릴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우병우 수석이 두 번째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저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뿐만 아니라 과연 우병우 신화가 깨질까? 아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검찰 전체의 어떤 그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참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봐주기 수사를 해서 무능의 낙인이 찍히면서까지 우병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는 뭐냐. 지금은 이제 아니었겠다는 지금은 거죠. 서서히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기억을 해보면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60페이지, 60쪽짜리 그 문서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2차 때는 그게 3분의 1. 20쪽으로 줄어들고 중요한 그 직권남용, 예를 들어 세월호 수사 방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직권남용임에도 불구하고 뺐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모든 증거를 증명할 이제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자료가. 그 증거 자료가 뭐겠습니까? 핸드폰. 네, 지금도 사실 정호성의 핸드폰이 얼마나 국정농단 수사에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녹취록까지 나왔으니까. 그것처럼 휴대폰, 그다음에 우병우 가택 수사를 했을 때, 정강 수사를 했을 때, 압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윤곽근 고검장이 그때 그 처갓집 비리 문제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핸드폰 압수수색, 통화 기록 조회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아요? 네, 근데 너무 무능했죠. 물어보세요, 별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평론가님. 그런데 사실은 특검이 청와대 우병우 전 수석의 한정에서 얘기할 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확보하고자 했던 그 자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문건 때문이었단 바로 말이에요. 거죠. 그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뭐 개인이 쓰던 예를 들어 PC나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다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문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대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는 이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 문무일, 김기동 그 라인이 이거 과연 적극적으로 할까? 근데 좀 믿어보시죠. 문무일. 뭐 하여튼 지켜보긴 합니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나 특히 검찰 내에서. 아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 예방주사 해라? 예방주사 되는 효과가 우리 방송 안 들으면 어떡하죠? 전화해 놓을까요?
상당히 의식을 하겠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판단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81학번으로서 고대 초기에 이제 학생운동도 좀 하고 그랬던 전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좀 정의롭고 검찰에 반듯하게 할 수 있게끔 재수사는 드러나시 옳다. 네. 제가 학생운동 하다 조선일보 들어간 분 한테 물어봐 주세요. 아, 네. 인신공격성 이런 그 소개인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아, 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있고요. 예, 그러면 정용기 그 의원은요. 정용기 의원은 경찰대에서 학생회장 하다 잘려갖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그런 언론 보도에 많이 근거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합리적 추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언론은 또 뭘 근거로 썼냐 하면 검찰에서 흘러나오거나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개요만 갖고도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걸 뚜껑을 열어보면 16쪽의 증거를 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박수현 대변인이 그 캐비넷 문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예. 4.13 총선과 관련하여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4.13 총선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문건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다음 출연자들이 서성이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예.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5400입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헌법 위배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 행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두 분이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었는데. 네. 그냥 다시 바꿀까요? 처음 안 돼요. 원래대로? 왜요? 안 됩니다. 뭐가 딸려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낯설어요.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제 말을 보시면. 그래요? 아, 그래서 바뀐 거예요? 네. 예. 그 아디다스 삼색 슬리퍼를 신고 오셨어. 비를 맞아가지고요. 예. 신발이 홀랑 젖는 바람에. 아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들어보세요. 아유, 안 되죠. 내 옷도 보일 뻔했어. 예전에는 그 아디다스 짝퉁이라고 해서 아디도스, 아디더스. 아다디스. 예, 아니요, 그런 게 요즘 있었습니다. 젊은 중에 삼선 슬리퍼. 삼선 슬리퍼. 예, 그렇게 간단하게 부르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겠네. 삼선. 재선, 총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 예. 자, 양절 변호사님. 하루 종일 이 방송에서 이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제 아주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거. 조윤선. 예. 아, 윗선도 다 유죄. 김기춘 유죄. 전임 장관도 유죄. 그 다음 자기 차관도 유죄. 자기 밑에 있던 비서관도 유죄. 본인만 딱 선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핀셋 판결이라고 하고요. 핀셋으로 속 드러내서 이 사람만 봐줬다라고도 하고, 노회찬 의원이 그랬죠? 투명 인간이었냐? 왜 도대체 이 사람은 잡히지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이른바 또 법조에서 왕따 이론. 왕따 이런 허수아비 왕따. 예. 그리고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신발을 이렇게 신은 이유가 비가 왔었잖아요. 예. 이 정도면 거의 빗속으로 옷 안 잡고 걸어간 셈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죠. 일본 사람인가요? 비싸로 막. 아니, 저도 옛날 개그네. 이게 뭐 웃고는 있지만 어제 이게 판결 나올 때부터 왜지?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의례적으로 A4 용지 35장에 해당하는 설명서까지 내놨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내거든요, 잘. 판결문도 며칠 있다 나오는데 쫙 봤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다 보셨어요? 예. 왜냐면 35장이라 봐야 법조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두 줄 건너 띄우고. 폰트도 있고 거기에 증거 있고 뭐 판례 이론 나와 있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싶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요. 많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정점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도가 돼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었고 그 명단을 만드는데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두 사람이 동원이 됐고 예. 그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문화체육 교육문화수석실도 연락이 됐고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을 한 다음에 그거를 총괄 취합해서 명단을 만들었고 그 명단을 다시 문체부에 내려보내서 그냥 명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원 배제까지 했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유죄라고 예.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조윤선 장관은 왜 무죄냐? 그때 조윤선 장관은 어느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정무석실에. 명단을 만들기 시작한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정무수석실에 갔기 때문에 정무수석으로서는 그때 직접 관여를 안 했다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집행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집행을 할 때는 문체부에 갔는데, 문체부에 딱 갔을 때는 이미 집행이 이뤄진 다음에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 그 남겨진 서류를 파기하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서류를 파기하라고 했고, 남겨진 그런 게 문제가 됐다는 걸 인지는 했지만 실제 지원 배제에 자기가 사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왔는데 빗사이로 막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대로 중앙선 넘었는데 하면. 교통법규 위반은 아니다. 그 중앙선은 넘었는데 차량 충돌은 없었다는 거죠. 싹 피해갔다는 거죠. 지금 요 논리대로라면 이게 뭐 이렇게 저 딱 공중에 떠 있는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조윤선 전임 정무수석이 기소가 됐어야 마땅해요. 박준우 정무수석이. 거기 기소가 됐어야죠, 그러면. 근데 기소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빠져 예, 있어요. 그 이 사람이 사건에서. 유죄가 돼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갔는데 이미 작성된 이후였다라고 한다면 작성했을 박준우. 때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때 뭐 했느냐? 조사받고 구속되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형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전임자한테 밀었는데 전임자는 빠져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잘라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특검 수사 때 언론 보도를 국민들이 다 신문으로 봤는데 리스트를 받아본 명단을 받아본 조윤선 당시 예. 정무수석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하고 짜증을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진용 전 장관처럼 예. 이 일이 탐탁치 않았던 기세까지도 감정까지도 표현이 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증언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유진용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한 또 증언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본 조윤선 전 장관이 개입했던 정황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하. 법정에서는 이게 특검이 입증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입증을 못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거 불충분의 취지로 무죄를 준 것이지 사실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뭐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유죄를 때리기에는 증거가 너무 없네. 재판부가 이렇게 면피를 준 거거든요. 지금 표창원 의원이 그래서 오늘 예. 트윗에 이제 SNS에 쓴 글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법조인 동기 동문들만 봐주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여기 법조인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박준호 지금 얘기는 업무 지시를 이행을 해가면서 이런 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했다라는 얘기는 박준호 전 정무수석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전무수석에게 업무 인수를 하면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을 보정해서 했고요. 예. 신동철 차관, 제일 차관. 비서관, 아, 그때 비서관, 정무비서관 같은 비서관이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거를 보고를 했다라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보고를 안 한 게 후회가 된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그럼 두 개가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법원에서 박준호 전 정무수석 진술은 못 믿겠다고 한 거예요. 신동철 비서관 얘기는 믿은 거예요. 근데 신동철 비서관의 얘기가 참 이상한 게, 자, 이게 법원에서 봐준 논리는 뭐냐면, 실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무수석이지만 거의 왕따처럼 이 사람한테 모르게 다 추진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동철 비서관은 만약에 내가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으면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럼 실사라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이랑 박 전 대통령이랑 독대 한 번도 못했다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실세는 아니었던 것처럼 또 조윤선 장관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고 드라마 이거 보세요. 또 얘기한 건 그 뭐예요? 얘기는 또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건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엇갈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안 맞아서 조윤선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만 핀셋으로 그러니까요. 뽑아내서 뽑아. 네, 제 말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 것만 뽑아서 법원이 채택을 했느냐. 그런 이상하다는 거예요. 같은 서울대 84학번인가요? 누가요? 판사하고? 판사하고는 지금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남편인 남편. 변호사하고 동기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윤선 장관의 남편이에요. 저는 그러면 판사 역할을 해야 되는 와, 건가요? 황 판사. 마르고 닳도록 판사할 거 아니야? 옷 벗잖아. 그럼 어디가? 김현장이 제일 좋아. 눈 찔끔 감고 한번 쪽팔리고 말아 그냥. 아유, 박 변호사
부인 그렇게 교도소 구치소 들어가 있는데 마음 많이 아프지. 내 마음에 찢어지네 이 사람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가족인데 이런 것까지는 내가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나도 고민이 깊네. 그래 내 자리 하나 비워놓게. 가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설이죠, 소설. 박수 치세요 좀. 연구를 봤으면 막이 내리고 난 다음 아니, 이거 진짜 저는 예. 사실은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예. 오죽 이해가 안 가면 이런 가상극까지 제가 해드리겠어요. 또 하라고 하는 그 양질 변호사도 이상한 분이에요. 연기력은 별로였어요. 김 기자님. 예. 정말 설명이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좀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제가 어제 이 판결 보고 한 6-7명 변호사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어요. 네. 기자한테는 전화를 안 돌리셨군요. 이건 변호사들이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아, 네네. 근데 한 명만 이모 변호사만 아직 기사를 못 봤습니다. 이러고 나머지는 뭐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투명 인간. 한 변호사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법원의 권력은 이미 대형 로펌으로 넘어갔다. 네,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제 주제를 여기서 한정해서 하는데, 일단 투명인간, 노회찬 의원처럼 투명인간이었다라고 하면, 뭐, 법원의 판단이 설득력이 있겠죠. 예, 왕따 근데, 논리로도 설명이 되죠? 예, 그런데 만약에 투명인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여론이 들끓는데, 특검 혹은 기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할지 여부가 제가 좀 주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었습니다. 거의 협조하지 않았죠. 예. 답변을 다 회피했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을 진행하는 와중에는 상당 부분 그 기사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과연 항소를 하느냐. 만약에 항소를 안 한다. 그러면 지난 청와대에서 마치 영부인 역할까지도 했다라고 하는 조윤선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매우 중한 협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비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더 나간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는 좀 전에 거기까지 가지 말라 그래놓고 본인은 더 위로 올라가시는데 놀라운 지금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최영일 아니요. 평론가 말을 잃었어요. 저도 음모가설이 하나 있는데 김 기자님과는 좀 사뭇 달라요. 예. 그러니까 특검의 핵심적인 것을 협조하고, 그러니까 뭐 핵심적인 증언을 하고 프리바게인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플리바게닝이 없죠. 없습니다만 거기에 준하는 혜택을 본 거 아니냐. 뭐 장시호, 정유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와 다르게 뭐냐면 지금 이 대중의 주목을 끌기 위한 역할일 수 있다. 여기에 무죄를 줌으로써 공분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어떻게 조윤선이 무죄를 받아요? 지금 이제 세간에 다 이제 국민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번 판결에선 핵심적인 건 따로 있어요. 뭔가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불꽃놀이를 지금 한 거예요. 오늘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 시대는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봉주의 음모 시대.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거기까지 네. 법원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대로 취하고 있진 않지만 그런 로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한다. 협조적이면. 그렇죠. 네. 이번 양형에 그런데 두 분의 이 논리를 제가 이제 바로 탄핵해 버릴게요. 네. 뭐냐면 김기춘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거, 조윤선 사건의 증거, 김종 그다음에 김상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거 이런 등등이 따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요 사람의 증거, 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 전체 증거에서 그 역할들을 거기다 놓는 거지. 너는 예를 들어 갖고 검찰이 상대적으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증거를 부실하게 놓았다고 한다면 이분의 의견도 맞고 이분의 의견도 맞을 수가 있는데 눈 증거는 김기춘이나 거의 통으로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주장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두 분의 의견을 탄핵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 어제 법원 사건 재판부에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설명서를 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A4 30장. 35장. 35장 중에 특이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무죄다라는 취지의 네, 또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나왔는지가 모르겠죠. 아니, 지난번 최순실 그 실형 선고할 때 네. 그때 뭐라 판결했어요? 본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건에 선을 긋는다. 당연하죠. 기소가 되지도 않은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취지로 아니, 무관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허. 이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범이란 취지로 적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윤선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조윤선 전 장관의 정무수석이었고 박 전 대통령의 정점에 있어서 모든 걸 지시하면 정무수석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김기춘이 정점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야 왕따가 될 수 있어요. 김기춘이 정점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모르게 김기춘이 과잉 충성해서 자기가 그냥 일을 꾸몄으니까 정무수석에 빠져나갈 수가 있지. 그랬었구나. 박 전 대통령이 정점이면 왜 정무수석을 빼요? 그것도 자기하고 드라마도 공유하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상하다는 아니 거예요. 이게 탄핵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그거예요. 뭘 또 박 전 대통령이 숟가락을 아니, 얹으세요? 아니라 조윤선이 지금 실검 1인데 예. 이틀 동안 조윤선이 실검 1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조윤선이 이 무죄를 받느냐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에서 반했을 것 같아요. 실검에서 물려서. 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예. 훨씬 중요한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서 정점이 아니었다. 김기춘에서 끝났고 예. 박 전 대통령과 연결이 안 된다. 이게 훨씬 놀라운 사안인데 예. 조윤선이 이걸 가려버리기 때문에 전 조윤선을 풀어주고 예. 토끼몰이 하듯이 대중들이 어떻게 조윤선이 이게 재판부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데 예. 지금 박근혜는 가려져 있는 게 이 두 가지의 문제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음모가설을 조윤선은 핵심 사안이 아닌데 어허. 이 시민들의 눈을 블라인딩 하기 위한 하나의 삐끼다. 그래서 이 더 중요한 건 예. 박 전 대통령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우리가 탄핵 결정 때 예. 뇌물죄는 특검이 수사 중이어서 헌재가 이걸 뺍니다. 아, 그 형사소송법의 유무죄를 따진 게 맞습니다. 아니고 헌법 정신의 유리 네. 이것을 따진 거기 때문에. 근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그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판단한 겁니까? 저는 어제 판결문을 읽어보고 예. 이상하다 이렇게 된 아하. 거죠. 이 주장을 오늘 요 방송에서만 끝으로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게, 다른 이게 데 갖고. 안 맞는 게요. 예.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이런 엉뚱한 생각 할까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해명서를 또 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판부에서 설명서를 낸 걸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설명서를 내서 저거는 저 재판부의 의견일 뿐이고 실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사건에 하고 있는 재판과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다시 해명을 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이쪽 그 조윤선 재판부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와 관계 없다라고 하니까 막상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아직 결론도 안 내렸어. 전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법원 중재에 나서서 야 오해들 하지 마세요라고 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법원이 하는 재판부에서 설명서를 냈는데 저거 잘못된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유죄 이런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게 뭐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랬다. 진정한 음모는 여기 있네. 우리 사법부가 개판이니까 빨리 개혁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게 저도 진짜 오죽하면 이런 식의 법원들이 혼선을 잇는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이 계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짜 궁금한 거 근데 하나만. 진정한 음모는 네. 이거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면서 행복하게 하라고. 네. 그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아이고 이게 뭐가 행복해요. 어제 저는 제 SNS에 3년째 술 끊으셨다가 술 다시 마신다는 분까지 봤어요. 그렇죠. 아니 특검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 문학동네라는 출판사, 메이저 출판사입니다. 여길 찍어서 자, 세월호와 관련된 책을 출간했다 하니 이 출판사에 대한 지원을 원천 배제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관련했네? 기사를 본 저의 머리는 뭔가 싶은 거예요. 오호.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좌파 이 진보 농객들 문화예술인을 척결하고 이게 아니고 매우 이상한 것은 자, 이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좌파라고 딱지를 붙인 거고요. 예. 세월호에 관해서 뭔가 슬프다, 안타깝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진실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다 좌파 딱지를 붙인 거고 지금 이런 것이 드러나고 있는 정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출판사를 찍어서 지원해서 배제하라, 예. 절대 지원하지 마라. 이런 이 다수 문체부 이제 공무원들의 증언은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이제 네. 오보로 정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게 사실이고, 그게 공소사실에 들어있고, 그게 증거로 들어있으면, 이게 어제 이제 그 재판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라는 건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큰 어느 일반 회사라고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걸 해결하라고 하면서 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영업부 지난 저 다음 다른 회사 B회사라는 회사 가보니까 그 회사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흑색전전하고 있는데 가서 영업부가 해서 그 B회사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거래도 끊어버리고 그 회사 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 걸어서 그 앞으로 우리랑 일 못하게 이렇게 지시하진 않잖아요. 회사 회장이 그룹 회장 정도면 영업부 그게 알아본 다음에 좀 잘해. 그 다음에 그 영업부에서 우리 이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해서 수장이 무관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상하다는 거죠. 트럼보라고 하는 작가를 아세요? 덜턴 트럼보. 알죠. 영화도 나왔습니다. 헐리우드의 블랙리스트의 최대 피해자. 그렇죠. 이게 1950년 초반에 네네. 로마의 휴일을 쓴 작가인데 헐리우드 블랙리스트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필명으로 가명으로 11편의 그 작품을 써요. 그리고 오스카상까지 받아. 가명으로. 네네. 이게 그러니까 50년대 초반에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메카시즘이죠. 메카시즘 열풍이 불기 바로 직전에. 네. 그리고 이게 2015년, 2년 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시감이 있는 거죠.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네,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감동 깊게 봤기 트럼보가 때문에 과연 조윤선 이 무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글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성명을 냈죠. 그 말씀이 그럼요. 저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제발 우리가 했던 작품들 중에서 하나라도 보고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라면서 당신들이 법에 있어서는 신급에 있어서 최고의 판단자일지 모르지만 진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판단자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제발 우리를 존중해달라는 그런 글을 쓰셨는데 예.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니, 이 트럼보 시대 50년 초반에도 이때 블랙리스트 때문에 미국의 그 문화예술인들이 막 자살하고 그랬어요. 자살하고 삶이 피폐화되고 예. 생계가 이어져 똑같은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벌어진 것들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출판 관련된 일을 해서 조금 아는데 세종도서 같은 걸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세종도서라는 게 당시 문체부에서 우수도서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주냐면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어치 책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 원어치 책 사주면요 필자한테는 인세 10% 정도, 10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책 한 권 쓰는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그거 100만 원 가져가는 거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럼 얼마나 정말 치졸하고 불가한 거예요. 트럼보 딸이 당시에 이제 막 그 메카시 열풍이 불어지고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라 이제 막 그러니까 하루는 집에 가서 트럼보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공산주의자야? 그러니까 트럼보가 뭐라 하냐면 넌 도시락을 싸갔는데 햄하고 치즈 맛있는 걸 넣어서 옆에 애가 가난해서 밥을 못 사는데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트럼보 딸이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러니까 트럼보가 그럼 넌 공산주의자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들의 좌파 성향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 사람들 좌파로 몰았던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래 살았던 삶을 10,0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네. 이게 무죄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무죄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이 부분을 형법으로 단죄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성립이 된 겁니다. 다만 국민감정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이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정권에게 3년 혹은 집행유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 우리 법에는 뭐 이제 변호사님 계시지만 블랙리스트를 단죄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단죄하냐? 블랙리스트를 무슨 법을 걸었어요? 만들면서 지시하면서 이렇게 직권남용과 강요, 그 다음에 위증죄가 지금 이번 재판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직권남용 큰 죄는 자, 직권남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3년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전제를 빼고 법적인 부분만 들여다본다면 무척 세게 받은 거죠. 사실 적지 않은 형량을 받은 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는 게 이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황병헌 부장판사가 과거에 그 라면을 훔친 절도범에게
그 이분이 한 게 아니에요. 네. 이분이 한 게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와 오해가 됐죠. SNS에서 그 SNS에서 얘기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돌고, 됐었죠. 네. 그러니까 라면을 훔친 절도범에게는 2년형의 2년, 3년 6개월의 징역을 매기는데 어떻게 이 사안을 이렇게 적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법적인 무지에서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게 절도, 그리고 또 특수절도는 많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그렇죠. 가능한 범죄이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지난번에 검찰청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무집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특수 공무집행죄가 적용됐을 경우에는 많게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분을 사고 당연히 단죄해야 되는 커다란 사건이지만 사실은 법을 적용할 때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얘기, 그 판결은 이제 황병헌 판사가 내린 건 아니고 예. 다른 판사가 내렸는데 이렇게 그 분식집에 들어가서 2만 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게 3년 6개월이면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헌법 정신을 위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과하게 내렸냐. 그 부분, 근데 이런 걸 비교한 거고 이건 황병헌 판사가 내린 건 아닙니다. 근데 황판 사건이 아닌데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그게 그 당시 사건이 단순 절도가 아니고 이게 그 한 차례가 아니고 만약에 누범이 됐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사실은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정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검찰도 법 적용을 형법으로 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황 판사가 그 판결을 내린 게 아닌 게 맞는데 SNS에서 도는 워딩을 그대로 인용드리면 비교한 거죠. 라면을 훔치면 3년 6개월을 징역 사는데 나라를 훔치면 3년밖에 안 사나 이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양형이 지금 공정하지 않다, 형평하지 않다, 그렇죠. 국민정서법은 그걸 느끼는 건데 그렇다면 직권남용을 인정했는데 이건 최대가 5년이라 5년을 때려야 마땅한데 고령임을 참작하고 등등 해서 3년 정도 양형이면은 적절하다. 근데 검찰은 7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중처벌을 하니까 최고 형량이 5년인데 이미 검찰은 7년 구형한 거 아닙니까? 가중처벌을 하니까 7년 6개월이 최고 형량인 거예요. 그 6개월 떼고 7년을 한 거예요. 근데 최대 5년으로 보고 고령을 참작해서 3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냐면 직권남용이 아니고 자 지금 헌법을 위배했다는 건 우리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헌법을 위배할 수도 있죠. 어느 순간. 둘이 술 먹고 싸우다가 넌 좌파야 난 우파야 싸우다가 때렸어요. 그럼 폭행으로도 걸리지만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개인 사이에선 흔히 있는 일인데 공직자는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공직자가 헌법을 위배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복무해야 되는 가장 기본 정신을 저버린 거잖아요. 이걸 저는 반국가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보기에는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을 자기가 그 얘기를 토로했어요. 저는 도승지인데 조선시대 같으면 패망한 왕조의 도승지로서 사약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옥에서 죽고 싶진 않습니다. 제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놓고 처음에는 이걸 블랙리스트를 부인했어요. 그러다 얼마나 치졸 하냐면 부인을 못하게 되니까 인정은 하는데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을 비서실장이 만듭니까? 정책을 한 정부의 정책을 이걸 누가 만듭니까? 정책을. 그래서 과거에는 대통령들이 통치적 행위다 그러고 묻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치적 행위임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정책이라면 이렇게 은밀하게 투명하지 않게 집행돼서야 마땅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재용 이 부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어제 문 대통령이 총수들 만나서 간담회 하는 것도 청탁 아닙니까? 박근혜 이재용 만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 얘기를 했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오늘 그 사과문을 냈습니다. 실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법정에서요. 법정에서요?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어제 첫 번째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이 호프 타임이. 그거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총수를 독대한 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알려지면서 제일 놀란 건 삼성이에요. 오늘 저녁 6시에 삼성 회장이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그럼 청탁하러 가나요?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 책임 변호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자, 이 발언은 큰일 날 발언이다. 빨리 사과하라. 실언이라고 굳이 발표까지 했습니다,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이 돈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달라 그랬느냐, 뭐 청탁을 받았느냐, 공개하고 모든 이야기가 다 언론에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재계 총수들과 만난 것과 같겠어요. 그때는 또 정경련이 있었는데 정경련이 지금 해체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달라진 거를 모르고 있다. 법조인도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 도승지 얘기를 본인이 꺼내고 정책이었다고 우기고 처음에는 이거 없다 그랬다가 인정할 수밖에 정책이다. 없으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지금 스스로 법적 대응 논리가 중구난방인데 저는 그냥 이거는 이 죄가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공직자, 최고 고위직의 공직자가 이 정도를 했으면 반국가 행위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왜 화가 나냐면 정서법이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넙죽 엎드려서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사죄한다. 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러면은 국민들은 3년이라도 괜찮을 거예요. 예. 어쩌면. 그래, 우리 법이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 앞으로 개선하자. 소급할 수는 없으니 알겠습니다. 3년이네. 근데 조윤선은 나오면서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우리 패널들이 오시면 이제 댓글을 가끔 보면 가끔 올라오는 게 패널들 말 좀 끊지 마라. 그 오늘 안 끊으려고 봤더니 한 20분은 하겠어요.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스스로 끊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자꾸 이러니까 이게 끄는 거예요. 손을 까딱까딱하니까. 그런데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이제 저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간 쌓았던 공적을 감안해서 네. 간첩 조작한 게 공적인가요? 금장도 받았고. 예, 그리고 최승호 PD의 자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제일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이 23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재심 청구해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직접 관여한 게 15건. 나머지 8건까지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원에 근무하던 4년 6개월 동안, 근 5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저지른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국민들이 공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황 판사의 그 논거를 과연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이죠. 말씀하신 사건들은요. 공소시효나 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재수사를 해도 마땅한 정도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그 유능한 제일교포 조국을 찾아서 모국을 찾아서 유학 와서 간첩으로 몰려갖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 영화 대목에 정신이상자 된 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무서워요. 한국 무서워요. 지금도 한국을 못 오고. 지금 이 상황으로도 9천 명이 넘는 분들 딱 이 사건만 놓고 보자고요. 근데 만 명 지금 가까운. 만 명 예. 가까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구체적인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법을 어떻게 선고를 하냐면 5년 이하라는 법정형이 있으면 1개월에서 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1개월에서 5년까지인데 다른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또 가중을 하거나 감경을 해요. 그러면 가중이나 감경이 무조건 1개월, 2개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자, 가중 사유가 있으니까 2배 합니다. 10년. 감경 사유가 있으니까 절반을 깎습니다. 5년. 이런 식으로 일단 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기초를 만드는 게 그럼 1년에서 예를 들어 1년에서 7년 사이에서 우리가 선고를 합니다라는 게 나와요. 어느 정도. 예.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대법원이 가진 양형기준이라는 걸 갑니다. 자, 절도로 치면 이 사람이 절도를 한 게 액수가 얼마냐, 피해는 회복이 됐냐, 아니면 몇 번째냐 이런 양형기준에 따라서 가중사유 있고 감경사유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드리냐면 직권남용인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양형기준이 대법원에 있을까요? 예상을 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일반적인 직권남용의 기준,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기여했던 부분, 고령이기 때니까 기여했던 부분,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으니까 고려하는 거 이런 게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딱 정확히 국헌문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인들이 내놓은 성명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정농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없다라는 건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형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가지고 제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그 범죄에 적용해서 처벌을 해 주십시오. 처벌이 됐습니까?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본인이 다른 재판할 때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산수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그래 이건 3년 이렇게 한 겁니다. 흥분했어요, 오늘. 양재. 죄송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을 어떤 단죄하는 우리가 특정 어떤 뭐 구체적인 법률이나 법안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우리의 법 체계를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김기춘 실장도 사실은 반론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법조인들, 약간 보수의 법조인들이겠지만 정책을 일일이 다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 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 이런 부분들도 나름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지만 근데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어떤 정권 아니면 공직자가 성향을 나누고 혜택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라고 해서 단죄한 자체가 나름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병원 부장판사 아까 우리가 저 그래프를 봤나요? 아까 지나갔습니다. 아까 지나갔네. 근데 최순실 사태 분노해서 검찰총장 포크레인 돌진한 남자의 징역 2년 선고하고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이거는 선뜻 납득하기가 조금은 어려워 보이네요. 제 말은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붙일게요. 예. 1,700만 명이 연동원돼서 촛불을 들 때, 자, 우리가 이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이 폐악하고 부정한 정권이 예. 지금 헌법을 유린하고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이들을 이제 재판에, 법정에 회부한다면, 얼마를 살 것인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20년 살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박근혜를 구속하라. 김기춘도 구속하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예. 이 1,700만 명이 외쳤던 것의 결과물, 징역 3년, 블랙리스트, 물론 이제 국정농단 중에 일부입니다만 아주 핵심적인 일부. 그리고 이제 하나, 그 현장의 사람들의 이제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20, 30년이 지났어요. 예. 제가 완전 할아버지 됐습니다. 예. 손주, 증손주가 그때,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보다가 그래서 그 악독한 비서실장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3년 살았다. 그럼 지금 이제 신문 보면 3년짜리 많잖아요. 뭐 살인, 뭐 여러 가지 등등. 살인이 뭐예요? 치상만 해도 한 3년 살지 않습니까? 예, 절도만 해도 3년 알겠습니다. 살고. 그럼 3년밖에 왜 안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알겠습니다. 이게 역사에 남아야 되는 판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끝날 때, 이제 클로징 멘트를 제가 하거든요. 네. 그 클로징 멘트 쓰느라고 힘들어요. 네. 한 2, 3분 걸리거든요, 쓰는데. 읽는데도 한 2, 3분 걸리고. 오늘은 제 대신에 양지열 변호사에게 클로징 멘트를 드리고 황병원 부장판사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좋네요. 한 4, 50초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카메라. 갑자기 왜 그? 예. 영상 1번 카메라 보시고요. 저기 보시고. 예. 황병원 부장판사에게. 흥분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약속인 거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존의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황 부장판사께서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그냥 법을 위한 법만의 국가에서 살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근데 아까 흥분한 거에 비해서는 수위가 뚝 떨어지는데. 아니, 흥분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는 또. 아니, 흥분하지 않아도 내용은 좀 정확하게. 예. 어쨌든, 7월 28일 금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황병원 부장판사의 판결에 동의하는 국민은, 아마 탄핵에 반대했던 5% 그 정도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오늘 불타는 금요일 기분 좋게 마쳐야 하지만, 황병원 부장판사님, 그리고 사법부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 하루입니다.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출해갖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이런 분들을 조응천 그분이 의원이 이분들 우병우 라인인데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본인들 우병우 라인 아니면 나 명예훼손을 고소해라. 영화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멋지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라인이라고 했던 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전혀 명예훼손 아니거든요. 한때는 영광이죠. 그렇죠.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이동열 3차장, 중앙지검 3차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열어줬던 23기 동기 아니에요? 네. 예. 이분도 좌천됐나요? 글쎄요. 좌천성이라고 봐야 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애매하죠. 법무연수원 네. 기획부장 수사 거리가 먼 건데 수사 이건 자천이라 일선에서 볼 수 없는 거 살짝 아니에요? 밀려나긴 했으나, 예. 그러니까 일단 살아남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여전히 승진까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예. 괜찮은 자리.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수사 일선에서 이렇게 약간 벗어난 건 맞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서바이벌을 했다.
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더 방점을 좀 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깨알 같은 영어 실력.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김기동 저 부원장 얘기도 제가 한 거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 얘기까지 결합시켜서 얘기한다면 박영선 의원이 사실은 이제 이미 12명 명단을 발표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명 정도 남은 것 같죠? 자, 그런데 그 3명 남은 사람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키맨들이 지금 이제 남은 격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병우 라인의 그 아랫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검찰개혁에 약간 좀 반발을 한다든지 또는 사실은 저는 검찰개혁 그 다음이 더 전 문제라고 보는데 검찰개혁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검찰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적폐청산 관련한 수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순탄하게 지금 갈까? 그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네요. 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까지 포함해서. 재수사가 재수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네. 유상범 차장, 차장검사 옷을 벗었는데요. 윤갑근 전 고검장 등 모두 떠날 때 유상범 검사는 그때 안 떠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이 날 때 이미 한번 좌천 물을 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갔을 때는 기대를 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지난번 인사가 있었을 때 유상범 검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는 제가 뭐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검 혹은 고검의 차장 정도 갔다고 하면 아마 다 좀 본인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 그게 한 2달 전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이었으니까요. 지난 6월이요? 유상범 검사장님은 사실은 동생이 더 유명하죠. 영화배우 유호성 씨인데요. 주요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에 보면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그 유행어를 남겼던. 근데 이제 이 유호성과 유상범 관계하면 제가 한 1박 2일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유상범 검사장은 어쨌든 그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이제 승승장구했었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였고 그리고 또 정윤의 문건 사건을 수사할 때 문건의 본질을 수사하지 않고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거대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어떤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상범 고검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하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 중앙지검에서 3차장은 문건 유출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사를 해라 라고 딱 미션을 받은 거거든요. 또 다른 팀에서는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수사해라. 그 수사한 팀에서 국정농단 아닙니다 하고 이쪽 문건 유출 쪽만 문건 유출됐습니다라고 하고 자기는 미션 받은 대로 했는데 왜 나더러 이런 멍해를 씌우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거 뭐 본인의 판단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재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문건 유출 본질에 포인트를 주지 않았던 그 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격가지에 집중했던 이 팀 또한 사실은 이 부분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측면은 거기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뭐 대충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인사가 됐는데, 문제는 그 청와대 문건, 캐비넷에서 나온 문건, 문재인 정부니까 문건인가요? 급 당황. 근데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에 보면, 삼성에 대해서 삼성 승계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리고 이 영상 부장검사는 법조에 나와서 지시다. 그리고 충분히 활용됐고 정치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작품이라고 봐야죠, 사실. 그때 비서관이었었는데 비서관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영상 부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이 있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윤의 문건부터 다시 수사해라 이런 의중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은 어디서 왔냐? 국민들께서 촛불 드시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다.
그런 거고. 그러네요. 진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대통령, 국민 시대를 여는 거에 충실한 것이죠. 그다음에 김기동, 유상범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옵니다만 유상범 검사가 정윤회 문건 수사를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도 사실은 우병우 비서관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네. 가이드라인 다 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의 법꾸라지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우병우 전 수석도 이번 캐비넷 문건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편하게 활개치고 다닐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근무는 안 하셨었죠? 네. 거기 그 여민관, 그때 위민관이었던 여민관 들어가 보셨나요? 네. 들어가 보셨나요? 네. 거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지어진 요 TBS 사옥이나 무슨 요즘 대기업의 이런 건물 같지가 않고. 이렇지 않아요.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나오는 그 경찰서 뭐 형사과의 그런 장면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낡았다 그러더라고요. 복도 있고 낡은 방이 쭉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이제 대국민 보고 때 가보니까요. 청와대 였죠. 그렇죠. 문건을 최초에 발견한 게 7월 3일이었습니다. 7월 3일 뭐 6월 28일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민정비서관실에서 그 캐비넷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 발견된 문서를 분석하고 7월 13일 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하죠. 예. 네, 공개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17일, 20일 다시 추가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공개 브리핑을 합니다. 개요만 얘기했죠. 개요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유의미하다. 국정농단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로 판단된다. 근데 이 문건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걸로 봤기 때문에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9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박수현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또 뭐 하여튼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하나 들었는데 예. 이렇게 중차대한 문건을 이를테면 전 정권에서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문건을 폐기 처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퀘스천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뭐가 좀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퀘스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이 아마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병우로 질문했는데 살짝 피해가시네요. 아주 조심스럽게 원래 조선일보스러워요. 네. 조선일보가 아주 조심스럽게 기사를 쓰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핵심을 찔러요. 그럼요. 그럼 잘하는 기자예요. 예. 감사합니다. 회사에서도요, 에이스예요. 아주 조선일보에서. 에이스 과자를 좋아하시나?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상한 농담하지 마시고요. 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저렇게 이종훈 평론가가 분석하듯이 하면 검찰에서는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왜냐면 검찰도 좀 무척 신중합니다. 왜냐면 2번이나 구속영장을 피해갔기 때문에. 그게요. 예. 그 피해갔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피해갈 시간을 충분히 주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은 좀 틀릴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우병우 수석이 두 번째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저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내 우병우 사단뿐만 아니라 과연 우병우 신화가 깨질까? 아하.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검찰 전체의 어떤 그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참 전 이해할 수 없는 게 봐주기 수사를 해서 무능의 낙인이 찍히면서까지 우병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는 뭐냐. 지금은 이제 아니겠다는 지금은 거죠. 서서히 바뀔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기억을 해보면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때 60페이지, 60쪽짜리 그 문서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2차 때는 그게 3분의 1. 20쪽으로 줄어들고 중요한 그 직권남용. 네. 예를 들어 세월호 수사 방해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직권남용임에도 불구하고 뺐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모든 증거를 증명할 이제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예, 증거 자료가. 증거 자료. 그 증거 자료가 뭐겠습니까? 핸드폰. 예. 지금도 사실 정호성의 핸드폰이 얼마나 국정농단 그럼요. 수사에서
정말 중요했습니다. 녹취록까지 나왔으니까. 예. 그것처럼 휴대폰, 예. 그다음에 우병우 가택 수사를 했을 때, 예. 정강 수사를 했을 때, 압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윤곽근 고검장이 그때 그 처갓집 그 비리 문제 할 때도 네. 가장 기본적인 핸드폰 압수수색, 아니, 통화 기록 조회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아요? 네, 근데 너무 무능했죠. 물어보세요, 별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정평론가님. 네, 그런데 예. 사실은 특검이 청와대 우병우 전 수석에 한정해서 얘기할 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확보하고자 했던 예. 그 자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사실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막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문건 때문이었단 바로 말이에요. 그거죠. 그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뭐 개인이 쓰던 예를 들어 PC나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건 다 지웠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문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대상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는 이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 문무일, 김기동 그 라인이 이거 과연 적극적으로 할까? 아니 근데 좀 믿어보시죠. 문무일. 예, 뭐 하여튼 지켜보긴 검사장이 합니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나 네. 특히 검찰 내에서 아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이거 약간 좀 듣고 제대로 해라. 예, 예방주사 되는 효과가 우리 있지 우리 방송 안 않겠습니까? 들으면 어떡하죠? 전화해 놓을까요? 예. 상당히 의식을 하겠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그걸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판단의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81학번으로서 고대 초기에 이제 학생운동도 좀 하고 그랬던 전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좀 정의롭고 검찰에 반대하게 할 수 있게끔 재수사는 들어가는 것이 옳다. 네. 제가 학생운동 하다 조선일보 들어간 분 한테 물어봐 주세요. 네. 인신공격성 이런 그 소개인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 있고요. 예, 그러면 정용기 그 의원은요. 정용기 의원은 경찰대에서 경찰대에서 학생운동 하다 잘려갖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에요. 그런데 최민희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그런 언론 보도에 많이 근거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합리적 추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언론은 또 뭘 근거로 썼냐 하면 검찰에서 흘러나오거나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개요만 갖고도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근데 막상 그걸 뚜껑을 열어보면 16쪽의 증거를 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박수현 대변인이 그 캐비넷 문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예. 4.13 총선과 관련하여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4.13 총선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까먹어서 그렇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문건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다음 출연자들이 서성이고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예. 정봉주의 품격 시대 발탁되면서 이게 뭔가 이루어지나? 아하. 네, 이런 기대가 일고 있고 검찰 사회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훈 평론가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그다음에 이동열 중앙지검 3차장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거든요. 그리고 김기동 이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절서부터 BBK 수사팀의 부단장으로 그때부터 9년 동안 승승장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조은석 검사가 있던 자리로 그죠? 맞바꿨네요.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깜짝이야. 이번 그 검찰 인사에서 또 좀 예,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5개 T 제가 보기에는 5개 T보다는 좀 T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5개 TT. 예, 5개 하여튼 좀 약간 돌덩이 얼룩? 살짝 돌덩이 그게 바로 김기동의 부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해요? 그러니까 김기동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좌천성으로 보이는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 이번에 그 검사장으로 승진하신 분이 바로 직전에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자리가 약간 쉬는 자리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연수원의 부원장 자리가. 예. 가는데 의자만 있고 책상이 없는 자리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갔는데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무일 이 검찰총장하고의 둘의 관계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주 끈끈하다. 그러니까 문무일 지금 검찰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 검사가 김기동 부원장이다. 그래요? 라고 하는 점. 어허. 조금 전에 이제 수사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기동 부원장이 지금 관계한 게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방산비리 합수단 예. 단장도 했거든요. 그렇죠. 2014년 11월서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이른바 덥수부 논란을 부린. 아하. 예, 논란이 벌어진 바로 그 당사자였고 예. BBK 사건에서 그걸 사건을 덮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예. 자, 그런데 저한테도 예, 전갈이 왔어요. 저는 아닙니다. 예, 어찌됐건 그런데 예. 그런 의혹의 주인공.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문무일 그 검찰총장이 예. 살짝 좀 비껴놓은, 그러니까 수사 라인에서 살짝 비껴 있는 자리에 지금 보내긴 했으나 일종의 신복 관계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아, 그런데 예. 어제 인사 나고 제가 이제 이른바 이제 청와대, 그다음 검찰, 요로에 또 저와 이게 막역 지우들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빨대요? 빨대가 아니라 스트로. 그런데 이번에 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청와대 작품이다. 이런 근데 소리 또 많아요. 그 판단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물론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청와대 의중이 많이 반영된 건 맞다. 예. 그런데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대2. 문무일 총장도 안 하지 않았다. 그렇죠. 문무일 총장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뭐 고려대 후배들이 조금 더 이번에 고려대 출신들이 좀 약진을 했나요? 예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하. 또 뭐 호남 출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문무일 총장 이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인사 중에서도 가장 제 눈에 확 들어온 대목은 김기동의 생환이다. 예, 그것이 좀 게림직하다, 심지어. 게림직하다. 예, 그런 느낌까지 좀 듭니다. 왜냐면 김기동 지난번 그 1차 그 파격 그 인사 때 그런 소문도 돌았잖아요. 김기동이 해강고등학교 조국 한 해 후배이므로. 그렇죠. 예. 이 유탄을 피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소리도 두 가지 있었거든요.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국 수석의 고등학교 후배로 좀 잘 알고 지내는 너무 우리가 사이인데다가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닐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굉장히 아끼는. 예, 이번에 그 취임식 할 때 몇 안부른 예. 검사들 중에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김기동이. 예.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앞으로 이 적폐 청산 관련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예. 만약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면 조금 우려스럽다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조금 우리 이정훈 평론가가 아주 냉정하고 정보통이고 잘하시는데 오늘 조금 간 것 같죠? 그래서 질문을 그만할까요, 이제? 그래서 저분한테? 네. 질문을 그만해요? 그래서 예. 저는요. 이제 사법연수원 그 부원장이 예. 이제 조은석 그 검사가 그곳에 있다가 이제 예. 서울 고검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 좀 의미 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그렇게 영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리는 그동안 아니었거든요.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대체로 옷을 벗었죠. 예, 옷을 벗어서 한때 우병우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눈 안 치운다고 쫓겨나고. 예,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언론 보도에서 김기동 그 부원장의 경우는 조국 수석과 뭐 고등학교 뭐 선후배 관계다 이런 얘기 들었지만 제가 아는 조국 수석이요. 되게 이런 면에서 냉정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누구한테 어제 이제 여쭈었더니 이래요. 누가 김기동 이 검사장을 조국에게 만약 부탁을 했다라고 했다면 조국은 더 좌천을 시켰을 것이다. 예, 그럴 정도로 결벽증 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인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영주 춘천지검장하고 의정부 지검장이 여성지검장인데 이 두 분이 다 고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문무일 이 총장이 고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대가 왜 이렇게 약진하냐? 이건 역시 우병우 사단이 서울대 84학번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84학번 그룹이 대체로 우병우 인맥으로 엮여 있고 그 전후 기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병우 사단이 이제 물러나면서 역시 그 자리를 고대
40대 인맥이 채울 수밖에 없는가? 지금 우리 검찰 구조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응천 의원 얘기는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지금 물러난 우병우 사단은 고위직이고 정말 검찰 내에 의미 있는 자리에 우병우 사단이 10명 정도 더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병우 사단 10명이 어디에서 뭐를 할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 되고 궁금합니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조응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려면 명단을 좀 얘기를 하지. 그분은 무슨 그거 술래잡기처럼 얘기를 해요, 늘. 한번 전화해서 명단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하시면 어떨까요? 그건 더 안 받아요. 제 전화번호로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 한번 해갖고 진짜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정치 검찰은 사라져야 한다던 문 대통령 연급처럼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검사들이 대거 밀려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인사들이 한직으로 쫓겨났다는 건데요. 앞서 조응천 의원은 검찰에 아직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우병우 라인은 다 제거된 걸까요?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합니다.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이 이렇게 대낮에 멀쩡하게 활보하는 것을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는 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고, 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예. 자유롭게 행보하는 것도 제재할 수 없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처럼 한번 논평을 할게요. 조선일보에서조차 우병우 전 수석이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닌데요. 네. 죄가 있는 것으로 해서 혐의가 지금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약간 놀리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뒤에서 좋아하고 계셨었어요. 조선일보가 싫어요? 좋다 싫다라기보다는 책임져야 될 게 많은 신문이죠.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하고요.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본인에 대해서 무슨 논평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안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대현 기자님, 네. 좀 조롱하듯이 질문한 거 급 사과드리고요. 괜찮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과까지 하시니까 좀 어색합니다. 예, 네. 올가을에 사과 많이 드세요? 정봉주 의원님이 휴가를 다녀오시더니 예. 많이 좀 점잖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사과까지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카프리를 드시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재 개그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카프리로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그렇죠. 칼을 마음대로 타면서 카프리. 그렇습니까? 카프리. 네. 자, 검사 인사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병우 라인을 쳐내고 정치검찰을 쳐내는 그러한 인사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예. 지검장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대부분 다 한직으로 물려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된 조은석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예. 네. 사실 좌천돼서 한직에 물러나 있다가 다시 이 정권 들어와서 명예를 회복했다고나 할까요? 네, 이런 인사였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인사는 23기인 이영주 춘천지검장, 예.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지검장에 오른 케이스가 됐고요. 예. 전체적으로 검사장급 자리를 줄이겠다라고 했던 정부 기조에 맞게끔 49명이었던 검사장 자리를 44명으로 줄인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예. 줄인 자리는 대구, 대전 고검 차장과 법무부의 국실장 자리 2석, 예. 그리고 중앙지검 1차장은 지난번에 지검장에서 차장급으로 한 단계 내렸죠. 그래서 그렇죠. 5석이 지금 줄어든 걸로 돼 있고요. 역시나 이번 지검장 인사는 예상과는 달리 파격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지검장의 임명 당시 굉장히 법조계를, 검찰을 파격적으로 좀 개혁할 것이라고 하는, 인사개혁할 것이라고 했던 예상과는 달리 조금 좀 안정적으로 예. 인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총평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검사, 이제 물론 많이 후배인데 30기가 좀 넘어
그때 이제 초반대 기수 그 제가 아는 후배 검사가 있는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는 걸 보고 옷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있어야겠다. 살다 보니까 윤석열 지검장을 봤더니 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넌 그냥 옷 벗어라. 왜냐면 막 이렇게 아주 유능한 노력하는 검사는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그냥 빨리 벗어라. 그런데 어쨌든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윤석열 중앙지검장 사건으로 하다 보면 결국 열심히 착하게 하다 보면 승진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많이 좀 좋아졌다 그래요. 예, 저는 최근에 예. 그러니까 어제죠. 두 가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는 법꾸라지라고 불리던 김기춘 예. 비서실장, 왕 실장이 예.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물론 그 실형 3년이 그분의 족적에 비하여 좀 그분의 족적을 더 기렸어야 되는데 덜 기린 형량이죠. 예. 네. 사실 그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절 그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 기간을 김기춘 실장이 여러 가지 악행을 하신 것 그렇죠. 같잖아요. 그에 비하면 유신헌법의 그 초안 작성자. 초안자죠. 예, 그리고 뭐 수많은 간첩 사건의 기획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3년형을 선고받는 거를 전 국민이 지켜보시면서 야, 법꾸라지도 결국은 잡히는 촘촘한 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예, 그 점은 저희도 되게 이런 날도 오는구나. 예. 어떠한 경우에도 김기춘 불패 신화가 있었는데 김기춘 불패 신화가 깨졌습니다. 이것이 검찰 조직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은석 서울고검장 이번에 되신 분은 뭐 이분도 완전한 인격은 아니겠죠. 그런데 세월호 때 예. 해경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예.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밉보여서 좌천당한 분입니다. 그렇죠. 법무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지 마라. 말라 근데 이제 그랬죠. 조은석 이분은 그 현장 네. 광주지검 그다음 후배 검사들의 뜻을 받아서 네.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버티다가 충주지검장으로 밀렸죠.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예. 또 자천이 돼서 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제 곧 나가라 이런 자리인 거죠. 그렇게 자천이 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촛불혁명의 정신이 구현되는 거죠.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는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게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그렇죠. 없습니다. 사고는 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그 얘기가 사고도 사고지만 이 대사건이지만 참사지만 그 참사를 이후에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더 실망했고 예. 단 한 명도 책임 안 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조은석 이분이 고검장으로 영빈관이 지난 9년 동안 수리도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그냥 2002년 이후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2007년 날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워낙 이 건물들이 큼직큼직해서 손 한 번 대면 대공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날 갔더라고요. 예, 여민관인데 여민 2관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민정이. 네. 민정과 사정이 칸막이를 하고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점점 정리하다가 이게 나온 건데 청와대 창고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럴 것 앞으로도 같습니다. 어떤 서류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서울시청에서 옛날에 일제시대의 문서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리고 청와대에는 우병우 수석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그러니까 국민 눈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과 수석들, 뭐 비서관만 보이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근무하고 부처에서 파견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각자 캐비넷 주거든요. 그 캐비넷에 문건을 넣고 그 관리가 소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서. 예. 이종훈 평론가님, 이용호 비서관이 문건을 파쇄해갖고 1년인가 2년인가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최모 행정관도 그렇게 받았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부처에서 파견된 아주 공무원들이거든요. A급들이죠. A급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문서에 대한 중요성, 이른바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문서를 파쇄 지시를 받았으면 몇 월 며칠 날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라고 한 기록까지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 공무원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영상 그분은 검찰에서는 실수로 보지만 그거는 문서를 남겨놨던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파쇄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알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익명의 의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명으로 남기게 되면 이게 지시 불이행이 되고 또 공직자가 문서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거 이거 역시 처벌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남겨놓은지 모르게 애매한 상태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이번에 있다. 근데 잡힐 문서 아니에요? 많은 게? 예. 근데 잡힐 문서의 경우에 그래서 이걸 근데 밝혀야 될지 안 밝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추정은 되죠. 그분이 약간 의도적으로 남겨놨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법원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에서 와서 증언을 할 때 검찰에서 불렀을 때 이영상 이 부장검사가 지금 대검에 가 있는데요. 그냥 내 생각을 적어놓은 거다. 이럴까봐 무척 고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처음 단계에서 우병우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지시를 했고 예.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컨펌까지 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예, 근데 그 문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니까 이 삼성 관련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른바 삼성을 엮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초기에 나온 설계 문건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 왜 이모 이름은 다 나왔는데 이모는 뭐 씨예요? 누가 저렇게 영혼 없는 그래프를 만들까? 예? 그냥 고정하시고 읽으시면. 네, 조금 전에 신경 여기 다 고정 공개하셨잖아요. MC예요 원래 고정. 예. 한번 저 읽어봐 주시죠. 민정비서관실 구성원들이 회의하며 작성. 우전 수석에게 중간 보고하고 피드백 받아 다듬었다. 자, 여러 차례 했다는 거거든요. 최종 완성 문건도 우전 수석에게 전달했다. 자, 그 요구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설계도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전체에 해당하는 설계도를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때 자기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한 게 누구냐? 예. 안종범 수석인 거죠. 그러니까 실행은 이게 결국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민정수석이 그것까지 하면 좀 이게 사실 월권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설계도를 왜 민정비서관이 만들었냐는 거예요. 경제수석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이 해야 될 일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어떤 정책 수석이라든가 이런 쪽 또는 뭐 경제 관련한 수석 쪽에 지시를 내려서 자, 이 경영권 승계 관련한 내용을 좀 알아보세요 하면 그쪽 수석실에서 저 요즘 삼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정보 좀 수집해 주세요. 예. 하면 정보 문건 정도 만들어서 넘겨야 되는 게 민정비서관의 역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문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삼성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카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거의 대안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 만든 문건. 그러니까 이게 전체 설계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서 상당한 월권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 거의 공범 수준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병우 우병우 당시 비서관이 스스로 알아서 쓸 가능성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물론 민정수석이 누구였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좀 의심스러워.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 위에는 누가 있죠? 김기춘. 그 위에 누가 있죠? 박근혜. 그런데 그 당시 청와대의 몰랐었네. 분위기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김영한 그 민정수석은 약간 좀 왕따 당해 있었고 예. 실제로 김기춘 실장에게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하거나 대통령이 직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왕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1월 정윤회 문건 이후에 왕따 됐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민정비서관으로 간 때부터 그러니까 그랬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 문건을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 예. 아니면 최순실 지시를 받아서 한 건지를 야. 좀 밝혀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아주 깊숙이 알겠습니다. 경영권에 개입하는 문건을 그거는 시시콜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최순실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최순실의 요구사항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 야, 그건 제가 여기 취재를 잘하는 김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예. 김 기자님 현장에서 나오시죠. 지금 최순실 취재하고 있나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저 비약은 아닌 것 같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예. 일종의 이제 확증에 가까운 그 방향성은 누구나 가질 수 예. 있다고 봅니다. 비약이 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글쎄요. 닭이요. 삐약. 네. 네. 비약이 크면 닭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저한테 닭소리 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거기 가신 분이. 네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가 그 청와대에 입성한 게 5월 10일